네, 안녕하십니까. 네, 음, 지난주 이어서 두 번째 또 강의 또 아무튼 큰 주제는 지금 신통일한국 시대의 도래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도 많이 고민해 본 게 신통일한국에 대한 부분들 부모님 주신 말씀을 어떻게 출발해 볼 건가라는 관점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가운데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 그 섭리적인 의미에서의 신통일 한국에 대한 설명을 지금의 한국의 어떤 정치사회적 관점에서 설명해야 되는 책임을 갖고 저희들이 접근해 나가고 있는데요. 제 설명 방식은 좀 역사적 접근과 정치사회적 적용 관점을 가지고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큰 어떤 그런 신통일 한국을 한국의 사회에 설명하기에 가장 적합한 어떤 그리고 역사적이면서도 섭리적인 조건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일제시대 때 누구도 해방에 대해서 꿈꾸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실 뭐 저도 그런 세대도 아니고 시대도 아니지만은 국민 대다수가 일제강점기 시대에 1920년대 이후로는 독립운동 자체도 한반도에서는 불가능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들 만주로 가서 독립운동을 했던 대부분이 그런 역사적 과정 속에서도 결국은 해방을 꿈꾸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나중에 해방 이후에 한국의 이 한반도에 정부가 수립된다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물론 뭐 김구 선생이나 조만식 선생이나 이런 민족주의자들이 사실은 국가 지도자가 되었어야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바라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과 연계된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김일성이 이제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되게 된다는 또 역사적 사실을 보게 되면서 그들이 가장 어떠한 그 해방 이후에 국가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물론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 김일성은 소련의 어떤 그런 적극적인 지원이 있고 선택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제로 합니다만 그들이 미국과 소련이 이승만 대통령과 김일성을 선택하게 된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독립운동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그 시대의 시대 정신이었고 해방 이후의 시대 정신은 뭐였냐면 독립운동이었습니다. 사실은 그 일제 강점기 시대의 그 시대 정신이 물론 독립운동이었지만 실질적으로 그거를 드러내놓고 이렇게 하기란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해방 이후의 시대 정신은 어, 해, 어, 일제 강점 시기 때 누가 독립운동을 했느냐 그것이 가장 큰 자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치, 한국사, 현대 한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그렇습니다. 해방 이후에 가장 어, 넓게 그 직업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가장 그 요청되는 직업이 뭐였냐면 그게 정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해방 이후에는 누구나 다가 새로운 나라를 꿈꾸고 또 정치에 대한 그런 열망들이 아주 강했던 시대입니다. 근데 거기에 아주 어려운 누구도 도전하지 않았던 일제강점기 시대에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가장 큰 어떤 그런 해방 이후에 국가 건설의 자산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런 이치로 보게 돼 이거를 정치 연구가들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48년 체제라 그럽니다. 48년 체제. 이렇게 남북이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분단된 체제를 48년 체제라 그러는데 그러한 것들이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요인은 어찌됐든 독립운동을 했던 그런 지도자들에서 국가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 측면에서 신통일 한국을 우리가 지금 설명을 하고 이야기하고 외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차피 통일은 될 것인데 그 과정 속에서 누가 진정한 통일운동을 했느냐에 의해서 그 통일 과정에 있어서 정말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토대를 또 비전을 설명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물론 참 부모님의 뜻과 말씀과 비전이면은 틀림이 없고 또 그거를 실제로
실체적으로 이끌어 오셨고 실천하신 분이 참 부모님이신데 거기에 그 섭리에 저희들도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면서 다시 한번 신통일 한국을 지금 우리가 설명해야 되고 외쳐야 되고 납득시켜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앞으로 올 미래의 어떤 통일 국가에 있어서 가장 큰 자산을 우리가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 부산 그 교회에서 제 1기 신통일 한국 아카데미를 진행을 했는데요. 거기에 언론인 4분, 그리고 또 갤러리 이사장님, 그리고 부산 여성 NGO 대표가 참석을 하셔서 7주간 교육 설명을 했습니다. 이 강의 그대로 했는데 언론인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시대에 있어서 이렇게 통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곳은 없다고, 여기밖에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저 칼럼을 요청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거 볼 때에 귀 있는 자들은 듣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면서 신통일한국의 어떤 우리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치사회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 강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 강은 이제 현대 한반도 국가 형성입니다. 어떻게 현대 한반도의 국가가 형성되었는가라고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신통일 한국에 대한 개념들을 또 관점들을 또 지평을 넓혀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문명상적 관점에서 현대 한반도에 대한 부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원리 강의 후편에도 잘 나와 있고요. 문명의 어떤 순환적 관점에서의 어떤 대륙 반도 도서 에서 다시 대륙 도서로 그쳐서 반도 문명으로 들어오고 있는 어떤 그런 흐름에 대한 인류 문명사에 대한 흐름이 이제 한국 한반도로 몰려오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 지중해, 대서양을 거쳐서 이제 태평양 문명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서양 문명을 이게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대서양 문명의 본질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남성, 무력, 양육, 강식, 힘의 질서와 더불어서 서양 중심 하드파워라고 합니다. 이게 중심의 문화였다라고 하고 이것들은 이제 문화사적 관점에서 이게 결론이 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태평양 문명이 뭐냐라고 봤을 때에 결국 태평양 문명권 시대라고 하는 개념을 언제 등장을 하는가 봤더니 결국 소련의 붕괴입니다. 이게 1991년, 80년대 말부터 실질적으로 91년도 소련이 붕괴하면서 공산주의가 종언되는 시점, 이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공산주의 종언을 한마디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근대성의 종말입니다. 근대성의 종말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인간 중심적 인본주의의 종말을 뜻하게 됩니다. 물론 이게 뭐 정치적으로 보면 냉전의 해체고 자유민주주의의 승리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걸 좀 길게 보게 되면은 종교혁명으로부터 시작된 근대 시대, 근대성, 원리 강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메시아 재강림 준비 시대에 있어서의 어떤 그 결론이 뭐냐면 공산주의 종언입니다. 이걸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결국은 이게 지금 서구 문명, 인간 중심적 인본주의가 끌어왔던 공산주의 자체가 가장 인간 중심적 인본주의의 최극단에 있는 어떤 그런 사상과 문화였기 때문에 그것이 몰락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결국 서구 문명 자체가 이제 쇠락했고 인간 중심적 인본주의가 이제 종말을 했고 그럼으로써 이제 서양 문명의 위기가 왔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그런 문명이 어디로 이동하느냐 봤을 때 다시 이제는 아시아 태평양으로 이동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유명한 사람인데 브루스 커밍스라고요. 이거 미국 역사학자입니다만 한국 전쟁의 기원이라는 책을 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한국 정치사를 공부하게 되면 모두 봐야 되는 책을 쓴 사람인데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얼마 전에 미국 문명을 탄생시킨 건 대서양이지만 오늘의 미국을 끌어가선 태평양이다라고 어떤 이렇게 태평양 문명에 대한 개념들을 최고의 석학들이 설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저도 놀랐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참 부모님의 아시아 태평양 문명에 대한 선포가 섭리적인 걸 넘어서 현실적으로 정치 사회적으로 또 세계 문화사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펼쳐지고 있고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평양 문명의 핵심은 뭐냐면은 남성 중심에서 여성 중심으로 변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부분들인데요. 어, 19세기 말에 서세 동점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서양의 문명이 이제 중국, 인도부터 시작해서 한반도까지 다 이제 점령해 들어오는 시대를 서세 동점의 시대라고 그랬는데 이건 물질 문명인데 인간 중심이고 물질 문명인데 태평양 문명은 동세 서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동양의 어떤 정치 문명이 서양에 대한 영향을 주게 되는 시대로 전환되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인 거고요. 좀 더 긍정적으로 보면 동서양이 융합되고 있다라고 하이브리드의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만 결국은 핵심은 태평양이라고 하는 어머니의 어떤 평화의 어떤 이념 그런 문화의 시대로 들어섰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판이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문명의 어떤 대전환에 대한 설명들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인 거고요.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이분의 어떤 얘기가 굉장히 어떤 그 다가오는 개념인데요. 이게 폴 케네디 교수가 얘기했던 21세기 아시아 태평양 시대의 중심은 한국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다. 그것은 사회적 도덕성이나 정신적, 문화적, 자유민주주의 역량에 대한 관점에서 볼 때 한국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동북아의 상황들을 국가들 보더라도 그래도 동북아라고 하는 게 러시아, 중국, 일본, 뭐 대만 뭐 이런 나라들을 포괄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일본, 중국, 러시아와 더불어 북한, 남은 대한민국을 통해서 볼 때 실질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이룩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일본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만 그거는 미국에 의해서 주어진 어떤 만들어진 어떤 국가 체제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자체를 스스로의 역량으로 만들어 왔기 때문에 최고의 석학들이 한국을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21세기 아시아 태평양 시대의 중심은 코리아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하행성 교수에 대해 개념은 한번 지금 같이 강의를 청취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 개념을 잘 이해해 주시고 다 사용하면 굉장히 좋은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이 교수가 문명 표준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고요. 표준 문명 내지는 문명 표준으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결국은 우리가 신통일왕국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신통일왕국이 뭐냐라고 얘기한다면 이분들의 개념으로 얘기를 하면 문명 표준을 설명하는 겁니다. 새로운 표준 문명의 기준을 설명한다고 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설명은 그렇습니다. 제국의 흥망의 핵심은 시대에 걸맞는 문명 표준을 누가 주도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21세기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 세계가 꿈꾸는 신화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계가 모두 부러워하는 천년의 꿈을 꾸기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예언자적인 어떤 그런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참 부모님께서 말씀하시는 HNA 내고 공생공영 공의 3대 주체성 참부모 참수성 참주인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뭘까? 문명 표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혁명적이고 또 하나는 보편적 가치에 기준한 내용들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하행성 교수나 이런 분들이 얘기했던 문명 표준이 한반도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곧 신통일한국과 연결될 수 있고 참 부모님의 이러한 신통일한국의 가치에 부합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계시적인 분입니다. 이게 루돌프 슈타이너라고 하는 분이 새로운 통일한국은 신문명의 발상지다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자적인 이제 선포도 좀 하셨고요. 또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조지 프리드먼이라고 이제 그 굉장한 어떤 그 석학이신데 전문가인데요. 통일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통일의 시점은 사실은 여러 예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은 통일은 어찌됐든 필연적으로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사실들입니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문명사적 관점으로 보더라도 이 반도 문명 중심의 또 내용과 더불어서 태평양 문명권의 중심으로서의 통일한국이 이루어지는 곳이 한반도다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제 문명이 정말로
한반도를 중심하고서 기결되는 시대로 도래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보면서 신통일왕국에 대한 문면사적 이해를 잘 이해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면사적 시점에서 또 하나 이제 기축시대 관점에서 현대 한반도를 우리가 볼 필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추계시대라고 얘기도 하는데요. 또 기축시대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축시대라는 개념은 이거는 칼 야스퍼스가 설명한 개념입니다. 이게 저희들은 메시아 강림 준비 시대로서 설명하는 개념이기는 한데요. 이 추계 시대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종교들, 석가모니, 뭐 공자니, 소크라테스 여러 사상가들이 등장했던 시기를 이제 추계 시대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제 기축 시대 내지는 추계 시대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당시에 처음으로 인간의 모든 가치적인 부분들이 이때 정립되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삶의 또 가치의 도덕과 윤리에 대한 모든 기준들,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떠한 삶의 어떤 그런 기저에 깔려 있는 종교적, 철학적, 윤리적 이런 사상적인 축이 여기서 모두 만들어졌고 그것이 지금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기축시대라는 개념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한번 봤을 때 우리도 이런 지금 분단된 국가 한반도 차원에서 이런 지금 서로 다른 체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분명히 기축시대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세계를 보편적으로 설명했고 삶과 죽음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했던 그런 시대에 우리의 영향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길게 보게 되면은 또 불교, 저희들 같은 또 유교, 또 뭐 또 하나는 기독교, 또 하나는 철학적으로는 서양의 철학을 우리가 흡수해서 그거의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대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인 거고요. 제가 좀 더 현대 지금 한반도를 이해하기에는 제2기축시대라는 말을 일부 학자들이 쓰고 있습니다. 제2기축시대. 근본적으로는 어떤 제1기축시대의 BC 800년부터 BC 200년 사이에 이루어졌던 그게 영향을 받고 있지만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는 서양에서 유럽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제2기축시대, 그 근대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더니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은 이런 개념을 잘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일반 사회에서는 아주 흔하게 아주 보편적으로 아주 중요하게 쓰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근대라고 하는 역사 시기를 구분하는 것이고요. 근대성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뭐냐면 문화적 개념입니다. 포괄하는 겁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들을 포괄한 개념으로서 이제 근대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근대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인간 중심적 인본주의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것들을 긍정하는 겁니다.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입니다. 이게. 그래서 모더니티를 근대성을 이해해야 되는 것은 현대의 어떤 한반도를 이해하고 분단된 한반도의 본질적인 역사적인 관점 이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학교에서 저희들은 뭐 많이 배웠던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근대 4대 혁명이 이때 일어납니다. 사상혁명, 과학혁명, 산업혁명, 정치혁명이 이 시대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지금의 한반도를 살아가는 지금 대한민국이든 아니면은 북한 쪽이든 이게 다 영향을 받은 것인데요. 이게 왜 일어났냐면은 이제 결국은 기독교의 어떤 그런 책임의 어떤 중세 문제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원리 강론을 통해서는 종교 혁명과 더불어서 시작된 어떤 내용으로 저희들 보고 볼 수 있습니다만 결국은 이런 인간적인 거에 긍정을 하고 인간 중심적 인본주의가 나온 배경은 유럽의 기독교 중세 약 1000년간에 있어서의 한계 내지는 모순에 의해서 탄생을 하게 됩니다. 야망과 폭력의 시대라고 그러고 이성의 빛이 사라진 신앙의 시대로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그런 문제는 뭐냐면 결국은 1000년 동안의 기독교 중세는 예수님의 어떤 그 십자가 사랑이 실현된 어떤 그런
문화나 체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입니다. 이게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1000년 동안의 기독교 중세가 만들어 온 문화는 뭐냐면 기독교 선민 사상입니다. 이게 그래서 기독교 자신들만이 어떤 그런 하늘로부터 택함 받은 자들이고 동양의 미개인들을 개화시킬 수 있다는 식민주의 같은 것들도 합리화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원제나 이런 걸 통해서 농노를 착취하던 어떤 그런 체제, 그리고 노예제도 예수님의 사랑을 외치는 종교들이 노예제를 긍정했었고, 아시다시피 십자군 전쟁, 무슬림과 유대인뿐만 아니라 기독교인 정반교회 신자들까지 다 학살하는 그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중세 1000년이 만들어 놓은 실질적인 역사의 본질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다 사라지고 오직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이데올로기와 더불어서 그런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해 나가고자 했던 그런 1000년의 역사가 바로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하면 기독교 신을 부정하고 인간을 긍정하게 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상혁명부터 일어나게 되는데요. 결국은 지금의 영향을 주고 있는 개인주의, 자유주의, 합리주의 이 모든 것들은 기독교의 신을 다 밀어냅니다. 근대가 무엇이냐, 근대성이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독교 중심의 기독교 신을 다 빼버리고 거기에다가 인간을 중심에다가 갖다 놓는 역사적인 과정과 문화적인 전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적 인본주의 사상이 다 확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세 기독교 신으로부터 해방되고 이제부터 탈형이상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것들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계속 흘러게 나오고 결국 인간을 신 대신 하나님 대신에 주체로 세워나가는 사상들이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것이 개인주의고 자유주의고 합리주의를 통해서 전 몇백 년 동안에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지금도 영향을 주고 있고요. 다음에 과학적 혁명입니다. 과학혁명은 무엇이냐면은 중세에는 그냥 모든 신이 모든 것들을 다 운행한다라고 봤던 어떤 관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했던 세계이기 때문에. 근데 기독교 신을 부정한 관점에서는 무엇이 되기 시작하냐면 탈주설화입니다. 탈주설화라고 한 것들은 뭐냐면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결국 과학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경험을 통해서 경험과 숫자로 설명한다는 것이 곧 과학입니다. 근데 탈주술화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예를 들면은 뭐 외과 수술할 때에 미라가루라든지 빻은 유니콘 뿔, 뭐 이런 부분들을 뿌리면서 추설적으로 추술을 외우면서 예를 들면 수술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일예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지금 병 들었을 때 이게 그 에덴 동산에서의 어떤 그런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을 그렇게 이해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물줄기에 나오는 물을 마시면 낫는다고 이런 어떤 미신적인 믿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 둘씩 이제 이성의 판단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은 과학적이지 않다라고 해서 배제하게 되게 되는 탈주술화로 가게 되고요. 또 진리라고 하는 것을 객관화한답니다. 객관화한다는 것은 뭐냐면 숫자로 표현하게 됩니다. 우리가 물리적 법칙에 대한 부분들인 거겠죠. 그리고 지식을 보편화하게 만듭니다. 백과전서, 백과사전파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언어로서 기술하게 되는 지식들을 보편화하게 되는 그런 과학혁명이 일어나서 인간의 이성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이 해방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이성을 중심으로 한 인간 해방을 외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걸 계몽시대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게 서양 철학을 중심으로 해서 이성을 중심으로 한 문화들이 급격하게 되고 또 하나는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산업혁명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물론 이제 기계가 만들어지면서 공업화되고 사람들이 도시에 몰려오게 는 도시화 그리고 상품 경제 시대를 말합니다. 상품 경제라고 하는 것들은 무엇이냐면 아시다시피 내가 먹고 쓰기 위해서 물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받고 시장에 물건을 팔기 위해서 만드는 것을 상품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래서 자본주의가 이전에 어떤 그런 경제 메커니즘하고 다른 거는 뭐냐면 시장이 생긴다. 교환이라고 하는 시장이 있다는 거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생산하고 시장에서 교환하고 소비하는 이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건데요.
결국은 이런 어떤 산업혁명을 통해서 무슨 문제를 해결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양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겁니다. 산업혁명 이전에는 양이 부족했습니다. 양, 먹는 양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산업혁명을 통해서는 기계화를 통해서 양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결국은 인간의 물질적 욕망을 충족시켜주고 물질로부터 해방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분배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런 어떤 공장을 통해서 대량 생산된 물품들이 또 시장에서 팔리면서 만들어진 그 이익을 누가 가져가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공산주의가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이 산업혁명이 문제가 아니라 산업혁명으로부터 파생된 분배, 이익을 누가 가져가느냐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공산주의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그리고 제국주의가 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산업혁명을 통해서 저 민족주의로 인한 어떤 그 민주주의의 어떤 그 실현의 한계가 참 굉장히 어떤 문제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여기 이 시대에 있어서. 그래서 결국은 그 정치 혁명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얘기를 할 때에 무엇이 이러냐면은 이제 헌법이 만들어집니다. 헌법. 이전에는 왕이 지배하던 시대에서 이 시대에는 무엇이 만들어지냐면은 시민 대중이 권리를 획득하기도 하는데요. 결국은 왕이나 귀족 지도자들의 소설들만이 국가 지도자들이 선택하는 것들이 아니라 일반 시민 대중이 어떤 국가 지도자들을 선택하게 되는 만인 주권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최초의 성문 헌법은 미국이 만듭니다. 1787년. 이것이 무엇을 의미냐면 역사 최초로 왕이 없는 시대가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미국입니다. 이게 하늘이 축복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혁명은 뭐냐면 헌법에 기초한 주권 대중화의 시대가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근대성이라고 하는 제2기축시대, 지금의 한반도의 한반도 문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상, 경제, 과학, 정치의 어떤 문명의 어떤 그런 부분들은 유럽에서의 혁명을 통해서 이렇게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들인 거고요. 그것이 지금 이렇게 봅니다. 원리적으로 봤을 때는 가인형과 아벨형의 어떤 내용들이 중세를 거쳐서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을 거쳐서 흘러나오게 되는데 한 가지 프랑스 3대 혁명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유평등 박애인데 원래 이 박애라는 것들은 뭐 인류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동지애였습니다. 동지애. 이게. 근데 근대 국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자유와 평등이 이제 분리되어서 나타납니다. 이게 어떻게 분리되어서 나타나냐면 평등은 공사회주의가 가져갑니다. 그리고 자유라는 것들은 이게 민주주의가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등의 가치는 우리로 한반도로 말하면 북한 쪽이 가져가게 되고요. 자유의 가치는 남한이 가져오게 됩니다. 물론 둘 다를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중심이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인 거고요. 이게 근데 한반도에는 이런 부분들이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강제로 이식됩니다. 강제로. 강제로 이게 일제 식민 시대를 거치고 또 전쟁 이후에 미국과 소련을 통해서 강제로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결국 이거는 유신론적 인생관과 유물론적 인생관이 남한과 북한에 영향을 주게 되고 자리 잡게 되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한반도에는 이러한 그 유럽에서 만들어진 저런 근대성이라는 부분들이 강제로 이식되는데요. 결국은 강제로 이식된 근대성이 가지고 있는 또 한반도의 남북 분단의 의미는 사상이 대치하게 되었고 체제가 대치하게 되는 것이고 종교와 반종교의 대체선이 이루어지게 된 역사적 사실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한반도의 어떤 이 남북 분단 내지는 통일 문단이라고 하는 통일 문제는 결국은 한반도라는 것 자체가 뭐냐라고 봤을 때 제1기축시대와 제2기축시대의 문명의 결실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이 남북분단은 세계평화의 축소체라고 하는 사실로서 우리는 분명하게 역사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의 치열한 어떤 대결의 현장이기 때문에 현실도 그렇습니다. 현재도. 따라서 남북 간의 문제는 세계사적인 문제고 남북 간의 통일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세계 통일과 평화의 지렛대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통일 한국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이게 문명사적인 관점에서 한반도가 가지는 의미와 기축시대 관점에서 가지고 있는 한반도 역사의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한다고 볼 때에 이 한반도에서의 평화 통일과 또 신통일 한국을 주창하는 그 내용들은 바로 세계사적이고 세계 통일과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 지렛대로서의 의미를 지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